살려주세요. 이 사람 몰라요. 비 오는 밤 노인의 비명이 거리를 가릅니다. 한 남자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립니다. 경찰 무전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피의자 한준서, 사문서 위조 전과 또 사기 의심. 수갑 찬 손으로 떨리는 휴대폰 화면을 봅니다. 도서관 면접 일정 문자. 내일 오전 10시. 출소 후 6개월 동안 준비한 마지막 기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30년 묵은 비밀을 깨우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 그 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한준서는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면접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구립도서관 계약직. 출소 후 6개월 동안 준비한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복도에서 고시원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씨, 이번 달 월세 언제 주실 건가요? 다음 주까지 안 나오면 나가셔야 해요. 준서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녁 7시, 면접 전날.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던 준서는 건물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빗속에서 비틀거리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손목에는 비싼 금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서가 다가갔지만 노인은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서는 노인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주소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기요. 저 남자 지금 노인 지갑 뒤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집에 모시려고. 준서의 말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사람 몰라요. 치매 증상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5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거기 손들어요. 준서는 순순히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신원조회 부탁합니다. 한준서. 잠시 후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과 기록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1년형, 6개월 전 출소.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준서는 수갑을 찬 손으로 떨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내일 오전 10시 도서관 면접 일정이 떠 있었습니다. 설명하면 더 나빠질 것 같았다. 준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뒷좌석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노인 손목에 5천만 원짜리 금팔찌 있었어요. 그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래서 지갑은 왜 뒤진 거예요? 주소를 찾으려고. CCTV 보니까 당신이 할아버지 팔 잡고 억지로 끌고 가던데요. 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각도 때문에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새벽 2시 준서는 겨우 풀려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깨어나 이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단 풀어드리는 겁니다. 연락 가능하게 해두세요. 다음 날 아침 준서는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경찰서 가셨다면서요? 오해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건데. 죄송합니다. 저희도 입장이 있어서요. 도서관은 공공기관이라 한 번만 기회를.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준서는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이 준서를 쳐다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편의점에서 물을 사려는데 점원이 움찔했습니다. 저 현금으로 계산해 주시겠어요? 준서는 휴대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3위에 자신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클릭해보니 한 블로그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정가자, 재벌 회장 아버지 노려 유괴 시도였습니다. 글쓴이는 김민재. 어젯밤 현장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댓글은 3,000개가 넘었습니다. 정가자는 역시 정가자네요. 저런 인간이 도서관에 취직하려 했다니 소름, 무조건 실형 때려야죠. 준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실까? 준서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한요양병원 3층 특실. 준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는 7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인이었습니다. 저 어제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사람인데요. 안부 여쭤보려고.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할아버지 지금 주무세요. 치매가 심하셔서. 그때 침대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준서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너 왔구나. 준서는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우리 민호. 할아버지는 준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간병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30년 전에 돌아가신 환자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끔 그렇게 착각하세요. 준서는 할아버지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붙잡는 노인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5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남성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성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준서를 쏘아봤습니다. 당신 누구요? 여성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준서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어제 할아버지를. 남성이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요? 어제 회장님 아버님 도와주신 분이래요. 남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태훈입니다. 괜찮으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준서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가지마. 여성이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경찰서 갔다 오셨죠? 전과 기록도 있으시고요. 그건 오해였습니다. 오해요? CCTV엔 다 찍혔던데요? 태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누가 냈습니까? 제가 선납했습니다. 왜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태훈과 유진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유진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병원비 대신 내주고 나중에 거액 요구하실 생각이시죠? 정가자분. 그날 이후 준서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의 블로그는 매일 업데이트됐습니다. 정가자, 병원비 선납하며 재벌가 접근, 치매 노인 이용한 치밀한 사기극, 대한제약 회장, 정가자로부터 아버지 지킨다. 조회수는 50만을 넘었고 광고 수익은 하루 100만 원을 찍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다른 입주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뉴스 나온 사람 아니야? 맞아. 노인 유괴하려던. 준서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고시원 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씨 나와보세요. 복도에는 다른 입주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다른 분들이 불안해하셔서요. 이번 주 안으로 나가주시겠어요?
준서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에서 낡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날 쥐어준 한약 처방전이었습니다.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환자명 박태훈 7세, 백혈병 3기. 준서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대한제약 회장 이태훈. 다음 날 준서는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하려고요. 하지만 병실 앞에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 법원 가처분 명령 떨어졌습니다. 접근하시면 신고합니다. 준서는 복도 끝에서 멀리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눈물을 닦고 돌아섰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준서는 김민재와 마주쳤습니다. 김민재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 한준서 씨, 잠깐만 인터뷰 좀. 준서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가 막아섰습니다. 시청자분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왜 병원비를 내셨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나요? 비켜주세요. 도망가시는 겁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으신가 봐요. 준서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김민재가 카메라를 준서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전과자 출신이 또 범죄를. 순간 준서가 카메라를 밀쳤습니다. 김민재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폭행이다. 누군가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전과자, 기자 폭행 현장 포착.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더 악랄해졌습니다. 저런 인간은 감옥에 평생 가둬야 한다. 재벌 회장님 불쌍하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듯. 다음 날 새벽 경찰이 준서의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한준서 씨,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카메라를 밀친 건 맞지만 일단 서에 가시죠. 준서는 또다시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이순덕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사라진 겁니다.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할아버지가 혼자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CCTV를 확인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준서와 비슷한 체구의 남성이 할아버지와 함께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준서를 찾아주세요. 회장님, 아버님을 납치했습니다. 1시간 후 조사를 받던 준서에게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한준서 씨, 오늘 오후 2시에 어디 있었습니까? 한강변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요? 네. 증명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돌려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당신 아닙니까? 영상 속 남성은 확실히 준서와 비슷했습니다. 체구도 입고 있던 옷도 비슷했습니다. 저 아닙니다. 저는 한강에 있었다는 증거 있습니까? 준서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준서 앞에 국선 변호사가 왔습니다. 한 씨, 솔직하게 말하세요.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정말 모릅니다. 전과자의 CCTV에 알리바이도 없어요. 지금 상황 아시죠?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정하면 형량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위치만 말해주면. 준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안 했다고 말해도 아무도 안 믿잖아. 그때 준서의 머릿속에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가지 마. 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절대 해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대한제약 회장 부친 실종, 정가자 긴급 체포. 준서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새벽 112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용산구 재개발 예정 지역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이순덕 할아버지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극심한 탈수 증상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발견된 곳은 폐허가 된 건물 앞이었습니다. 건물 간판은 거의 지워졌지만 희미하게 이순덕 한의원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30년 전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그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품에는 낡은 일기장이 꼭 안겨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를 본 태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신 겁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간병인이 할아버지 품에서 일기장을 꺼내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놓지를 않으시네요. 유진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빼곡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7년 6월 15일. 오늘 백혈병 아이 둘이 왔다. 태훈이와 민호. 태훈이는 내 아들이고 민호는 옆집 가난한 집 아이다. 둘 다 백혈병 3기.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 하지만 둘 다 살려야 한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77년 9월 3일. 태훈이와 민호 함께 치료 중이다. 둘이 형제처럼 지낸다. 민호가 태훈이한테 말했다고 한다. 형, 우리 둘 다 꼭 살자. 내 가슴이 미어진다. 또 다음 장. 1978년 2월 10일. 기적이 일어났다. 태훈이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민호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다. 연락도 안 된다. 민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들 태훈이가 평생 너를 기억할 거야. 그 아래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7살쯤 된 두 아이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분명 어린 시절 태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아이는 유진이 사진을 들고 태훈에게 뛰어갔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세요. 태훈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민호였어. 아버지가 우릴 둘 다 치료하셨던 거야. 유진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978년 2월 한민호라는 이름의 백혈병 환자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민호는 죽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완치됐고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 추적은 더 놀라웠습니다. 1995년 한민호는 한준서로 개명했습니다. 부모님이 새 출발을 위해 이름을 바꿔준 것이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준서, 한민호, 회장님이 평생 찾던 그 아이가. 유진은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한준서를 당장 석방해 주세요. 형사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CCTV에 다 찍혔는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시간대별로. CCTV를 다시 정밀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준서와 비슷한 옷을 입은 남성이 병원에서 나간 시각은 오후 2시 10분. 하지만 준서가 한강변 편의점에서 물을 산 시각은 오후 2시 15분. CCTV에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거리상 5분 안에 이동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나간 것이었습니다. 주차장 사각지대 CCTV에
할아버지가 혼자 걸어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앞서 찍힌 남성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준서는 풀려났습니다. 유치장 문이 열렸을 때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한준서 씨, 아니, 민호 씨. 준서는 멍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병원 특실, 태훈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흑백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민호였군요. 준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태훈이 사진을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7살 때 백혈병 알았죠? 기적적으로 나았고 부산으로 이사 갔죠?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 사진 속 아이가 당신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가 저였습니다.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찾았습니다. 우리 둘 다 살자고 약속했던 친구를 내가 살고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죄책감 속에 태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도 울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7살 때 일이라.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태훈이 준서에게 다가와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호야. 며칠 후 대한제약 본사 회의실. 유진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약혼자 김재민의 사건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확보한 증거 자료들. 당시 횡령 실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재민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재민아, 미안해. 나 때문에. 그때 문이 열리고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부르셨다고. 유진은 벌떡 일어나 준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드세요.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범죄자로 몰았어요. 아무 증거도 없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제 약혼자도 당신처럼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결국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준서가 유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과장님도 몰랐던 거잖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정과자라는 낙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김민재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재판이었습니다. 피고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생계를 위협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김민재의 블로그는 영구 정지됐고 광고주들은 모두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을 나온 준서 앞에 김민재가 섰습니다. 만족하세요? 당신은 재벌 회장 친구니까 이겼죠. 나 같은 사람은 짓밟혀도 되는 거예요? 준서는 김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짓밟힌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심판받은 겁니다. 한 달 후, 준서는 구립도서관 계약직으로 출근했습니다. 태훈 회장이 직접 도서관 이사회에 연락해 재면접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첫 출근 날 관장님이 말했습니다. 한 씨, 우리 도서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퇴근 후 준서는 대한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너 기다렸어. 태훈도 병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옛 친구.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약속 지켰어. 둘 다 살았잖아.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 비 오던 그날 밤의 선택. 그 선택이 30년의 시간을 이어주고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아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